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아비지트 베너지와 에스테르 니플로가 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의 제목이요, 성장의 종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읽을 부분은요 324쪽부터 시작됩니다. 소제목은 휴대전화와 어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모든 성장이론이 토대를 두고 있는 핵심 신조는 가장 생산적인 사용처로 자원이 부드럽게 이동하리라는 것이다. 시장이 완벽하게 기능하는 한에서는 당연한 가정이다. 가장 좋은 기업이 가장 좋은 노동자를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가장 비옥한 땅이 가장 집약적으로 경작되어야 한다. 가장 비옥도가 낮은 땅은 농업이 아니라 공장에 쓰여야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은 가장 유망한 기업가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 이 가정은 거시경제학자들이 어느 하나의 경제가 가진 자본량이나 인적 자본량을 논할 수 있게 해준다. 현실의 경제는 물론 하나의 커다란 기계가 아니지만 자원이 가장 좋은 사용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한 각각의 기업은 경제 전체를 아울러 부드럽게 작동하는 하나의 커다란 기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어느 나라 경제를 보아도 생산적인 기업과 비생산적인 기업이 모두 존재하며 자원이 늘 가장 좋은 사용처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사용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도입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단지 가난한 가정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도국에서 이 문제는 산업 단위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어느 업종에서 수익권인 소수의 기업은 최신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만 훨씬 많은 기업이 그러지 않는다. 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때도 그렇다. 한 가지 이유는 기업의 생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다. 아주 최근까지도 인도의 전형적인 의류업체는 대량 생산을 하는 공장이라기보다 재단사 혼자 가게를 열고 맞춤옷을 만드는 1인 기업이었다. 총 요소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재단사가 안 좋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가장 좋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작은 기업들이 도태되지 않고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개도국의 테크놀로지 문제는 수익성을 높여 줄 테크놀로지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한 테크놀로지조차 최선으로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테크놀로지뿐 아니라 토지, 자본, 숙련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업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노동자가 많고 어떤 기업은 노동자를 충분히 고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기업은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자금이 없고 어떤 기업은 딱히 경영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퇴출되지 않고 계속 시장에 남아있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 자원 배분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인도 케랄라주의 어민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자원 배분상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케랄라주의 어민들은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아침 시간 즈음에 잡은 고기를 가지고 돌아온다. 휴대전화가 없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바닷가에 내려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과 흥정의 물고기를 팔았다. 장은 고객이 다 돌아가고 없거나 물고기가 더 팔리면 파했다. 고기가 얼마만큼 잡히는지는 날마다 차이가 컸으므로 어느 날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이 남아 바닷가에 버려졌고 어느 날에는 너무 일찍 동나서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고객들이 있었다. 이는 커다란 자원 배분상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러다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어민들은 바다에서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전화로 어디에 고객이 많이 모여 있는지, 어디에 다른 고깃배가 아직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 후 배를 정박시킬 위치를 정했다.
그 결과 낭비가 사라졌고 가격은 안정화되었으며 고객과 어민 모두 경제적으로 더 나아졌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진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주된 도구는 고깃배이고 좋은 배는 나쁜 배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다. 고깃배를 만드는 기술은 늘 동일하지만 어떤 제조업자는 실력이 더 뛰어나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 어민들은 그냥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가서 고깃배를 구매했다. 하지만 휴대전화가 생긴 뒤로 물고기를 더 잘 팔 수 있을 만한 장소를 물색하며 바닷가 여러 곳을 다녀보게 되면서 더 실력 있는 고깃배 제조업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업자에게 고깃배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실력 있는 제조업자는 더 많은 일감을 얻게 되었고 실력이 가장 떨어지는 제조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어민들이 사용하는 고깃배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실력이 뛰어난 고깃배 제조업자는 일감이 늘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고깃배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깃배 제조에서 자원 배분상의 문제가 해소되었다. 고깃배 제조에 들어가는 노동, 장비, 목재, 못, 밧줄 등 모든 투입 요소가 전보다 효율적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의 장벽이 자원 배분상의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통신이 개선되면서 동일한 자원이 더 잘 쓰일 수 있게 되었고 동일한 투입 요소로 더 많은 산출을 낼 수 있게 되면서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졌다. 자원 배분상의 문제는 개도국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 3장에서 보았던 인도 남부의 티셔츠 생산 중심지 티루푸르에는 두 부류의 기업가가 있다. 한 부류는 외지 출신으로 이곳에 와서 티셔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후자는 거의 예외 없이 부유한 지역 농민인 가운더의 자제로 농사 말고 다른 할 일을 찾다가 티셔츠 분야에 들어온 경우다. 일반적으로 두 부류 중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티셔츠를 더 잘 만든다. 이들 중 많은 수가 가족 중에 티셔츠 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있고 아마도 그 덕분에 동일한 물량도 더 적은 기계로 더 효율적으로 만들며 사업체의 성장 속도도 더 빠르다. 그런데 아비지트와 카이반 문시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이 더 높은데도 외지 출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현지인이 운영하는 기업보다 규모도 작고 장비도 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한 가운더들이 자신의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보다는 자식의 사업에 자금을 대주는데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지 출신이 운영하는 효율적인 기업에 그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그 결과 효율적인 기업과 비효율적인 기업이 같은 마을에 계속해서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비지트가 가우더들에게 왜 더 뛰어난 외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이자 소득을 올리지 않고 아들에게 돈을 쏟아붓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외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차라리 무능한 아들에게 돈을 대주는 편을 택한 것이다. 낮은 수익이나마 비교적 안전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들에게 단지 돈만이 아니라 스스로 번 돈을 다시 읽겠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단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영세한 가족 농장부터 일가가 소유한 거대 기업 그룹까지 가족 기업은 전 세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이들이 다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은 딸이 경영을 더 잘해도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준다. 집안이 소유한 비료를 모든 밭에 골고루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도 한 명의 자녀, 즉 아들이 소유한 땅에 몰아준다. 이는 부르키나파소, 인도, 태국과 같은 나라의 영세 농장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가족 소유 기업 335곳의 CEO 승계를 조사한 결과 122곳에
새 CEO가 이전 CEO, 종종 창업자의 자녀이거나 배우자였다. 승계가 이루어진 날의 주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예전 CEO의 가족이 승계하지 않은 기업은 주가가 크게 올랐고, 반면에 가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명백히 시장은 외부인이 CEO를 승계한 쪽에 보상을 했다.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가족이 승계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이후 3년 동안 실적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는 양쪽의 자산 수익률이 비슷했으나 승계 이후 3년간 가족이 승계한 기업들의 자산 수익률이 14% 낮았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바는 자원이 늘 가장 좋은 사용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리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마을 안에서 혹은 한 가족 안에서도 그럴진데 경제 전체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자원이 잘못 배분되면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 중 하나는 자원 배분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더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 몇 년간 거시 경제학자들은 자원 배분을 향상시키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수량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완전히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 예로 1990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업종 내에서만 투입 요소의 배분이 개선되어도 인도의 경우에는 총 요소 생산성을 40에서 60% 높일 수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30에서 50%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 배분의 범위를 업종 간으로까지 확대하면 총 요소 생산성은 이보다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 배분 문제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소멸할 수도 있는 것이다. 벤처 캐피탈이 인도보다 미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나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도에서는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미처 드러날 기회를 얻지 못해서 활용될 기회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음 소제목은 믿을 곳은 은행이라는 물음표가 있는 제목입니다. 자원의 배분상의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 인도 기업은 미국 기업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하지만 문을 닫을 가능성은 훨씬 작다. 미국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그것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아니면 한두해 뒤에 망해서 뜨거나 나가거나 하는 경제다. 반면에 인도는 좋은 기업이 성장하지도 않고 나쁜 기업이 죽지도 않는 매우 경직적인 경제다. 이 둘은 사실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좋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나쁜 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좋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낮은 가격에 경쟁할 능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또 좋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 노동자의 임금과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러면 나쁜 기업은 한층 더 경쟁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반대로 좋은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작은 규모로 지역 시장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한 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도 그 옆에 시장에서 쉽게 생존할 수 있다. 자원 배분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다. 앞에서 본 티루푸르 사례가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자원 배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다. 인도의 가장 생산적인 티셔츠 클러스터에서 가장 생산적인 기업이 현지 출신의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기업의 규모를 따라잡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기업 간의 자본을 더 잘 배분하는 것만으로도 인도와 중국에서 자원 배분상의 문제로 발생한 총 요소 생산성 손실의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국과 인도의 은행 업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도 부합한다. 인도 은행들은 블루칩이 아닌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을 꺼리기로 유명하다. 어제의 블루칩이 오늘의 재앙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말이다. 중국은 1990년대에 상당히 강도 높은 은행 개혁을 했다.
신규 행위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국영은행의 거버넌스를 개선한다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4대 국영은행은 여전히 정치적 입김과 관련 있어 보이는 미심쩍은 프로젝트에 기꺼이 돈을 댄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권력층에 지인이 없는 한 야망이 있는 젊은 기업가가 자금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도 은행들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인도 은행들은 직원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많은 직원을 유지하면서도 수지가 맞으려면 예대 마진이 커야 한다. 그래서 인도 은행들은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율은 매우 낮은데도 대출 이자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사업에 투자를 하려면 돈을 빌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키우도록 독려하지 못하고 티루푸르의 가우더처럼 부유한 가족이나 친척이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나쁜 은행은 예금과 대출 모두에서 효율성을 저해야 한다. 예금 이자가 낮아 저축을 많이 유지하지 못하고 저축된 돈도 형편없이 운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기업에는 경영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오는 자본인 리스크 캐피탈도 필요하다. 은행 대출은 리스크 캐피탈이 아니다. 주식시장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도지만 중국의 주식시장은 아직 투자자의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고 있고 인도의 주식시장은 역사가 더 깊고 운영도 더 잘 되고 있지만 여전히 블루칩 주식 위주로 돌아간다. 발달되지 않은 토지시장도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생산적인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즉 규모를 키우려면 새로운 기계와 노동자가 일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땅과 건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 또 땅과 건물은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또 쓸 수 있다. 하지만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주 흔한 예로 많은 나라에서 토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 불명확해 분쟁이 흔히 벌어진다. A가 B의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해서 법원에 가게 되면 분쟁이 해결되는 데는 수년이나 걸린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가 겪고 있는 자원 배분상의 문제 중에 토지와 건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인도의 지구 중 절반가량의 생산성이 더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토지와 건물을 더 적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네, 다음 소제목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도,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지에서 왜 가장 뛰어난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이유도 있다. 기업 소유주는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을 수도 있고 외부의 자금을 받을 때 감수해야 하는 외부의 통제를 피하고 싶을 수도 있다. 또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독립적인 이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간섭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모든 관심을 집중할 만큼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지도 모른다. 가령 아무도 빠르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이 별로 없다. 충분히 괜찮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고 적당한 일거리도 있는데 왜 굳이 성장을 더 하겠다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최근에 수행된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미국 기준에서 좋은 경영이라고 여겨지는 경영 형태와 인도 기업들의 경영 형태 사이의 경영 격차를 조사했다. 물론 미국의 표준을 기준 삼아 개도국 기업들이 형편없이 경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안적인 경영 방식을 비판하는 편견일 수 있다. 특히 인도 사람들은 그들이 주가들하고 부르는 어떻게든 있는 것을 가지고 알뜰살뜰 변통해서 운영해 나가는 특유의 절약적 경영 방식을 자랑스러워한다. 어떻게든 가진 것의 범위 안에서 알뜰하게 경영을 하려면 독창성이 필요하고 인도 경영자들은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듯이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불합리한 경영 방식은 매우 흔하게 관찰된다. 예를 들면 가게 바닥에 쓰레기가 쌓여서 불붙기 쉬운 지경인데도 그대로 방치한다. 사용하지 않은 자재들을 그냥 봉지에 담아 창고에 방치해 두기도 한다. 라벨을 붙이지도 목록을 만들지도 않아서 그 자재들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구자들, 그중 한 명은 전직 경영 컨설턴트였던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선정된 기업들의 고급 컨설턴트 팀을 보내서 5개월간 무료로 경영 개선 작업을 도와주었다. 그랬더니 기업당 30만 달러나 수익이 올라갔다. 참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었지만 그들에게도 이것은 사소한 금액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만한 수익을 추가로 올리게 해준 변화의 대부분은 재고에 라벨을 붙이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일들이었다. 수익을 올릴 생각이 있었다면 경영자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외부의 고급 컨설턴트까지 필요했을지 의아한 일이다. 이 컨설팅 서비스를 돈 내고 써야 했다면 좋기 25만 달러는 내야 했을 것이다. 이 경영자들은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는 변화를 보였지만 이렇게나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 기업 소유자들이 수익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매진하겠다는 생각이 그리 강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말해준다. 네, 다음 소제목은 영원한 기다림입니다. 기업은 노동력도 필요하다. 노동력이 풍부한 가난한 나라에서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 하나인 오디사주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공정한 임금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예 할 일이 없게 되는데도 그렇다. 더 낮은 임금을 받아들이려는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막대한 견책과 압력을 받게 된다. 2009년부터 2010년에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20부터 30세 인도 남성 중 26%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같은 연령대에서 교육 연수가 8년 이하인 남성 중에서는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1.3%에 불과했다. 또 10년 이상의 교육을 받았더라도 나이가 30세가 넘은 남성 중에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20%에 불과했다. 1987년, 1999년, 2009년에도 동일한 패턴이 발견되었으므로 요즘 젊은이들이 딱히 더 채용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자리는 많지만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거나 이를테면 자신이 얹혀 살고 있는 부모가 은퇴하거나 사망해서 혹은 결혼하고 싶어져서 일자리의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특히 정부의 일자리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 주로 30세가 연령 제한이다. 따라서 예전에는 거부했던 일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기대 노동 수익이 안 되면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250은 나는 안 해. 300 이하로는 안 해. 이런 현상이 지금 인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층들 사이에서. 가나에서 에스테르도 매우 비슷한 현상을 발견했다. 10여 년 전에 에스테르의 연구팀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통과했지만 입학금이 부족해서 첫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3분의 1을 선정해서 고등학교 기간 3년 전체에 대해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들이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연구팀은 부모들에게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면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대체로 부모들은 매우 낙관적이었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나 딸과 같은 사람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중졸이었을 경우에 비해 소득이 4배 정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러한 소득상의 이득은 고등학교를 마치면 교사나 간호사와 같은 정부 일자리를 갖기가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들이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게도 장학금을 제한받은 학생 중 4분의 3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 중에서는 절반만 고등학교를 마쳤다. 에스테르와 동료 연구자들은 이후로 이 청소년들을 1년에 한 번씩 인터뷰하면서 25세까지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고등학교 교육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유용한 것들을 배웠고 그것은 많은 면에서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지식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에서도
더 좋은 점수를 냈으며 아이들은 더 늦은 연령에 결혼했고 더 적은 수의 아이를 낳았다. 안 좋은 소식은 예상과 달리 고등학교 교육이 소득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소수는 높은 소득을 올렸다. 한 가지 면에서는 부모들의 예상이 옳았다. 대학에 가려면 고등학교 교육이 꼭 필요하고 대학을 나오면 모두들 갖고 싶어하는 직업, 즉 공직 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연구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실제로 교사, 정부 일자리 혹은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오는 부가급부가 제공되는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다. 고등학교 교육이 여기에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다. 고등학교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 특히 여아들 사이에서 대학에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꽤 낮은 수준이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에서는 16%, 대조군 학생 중에서는 12%가 대학에 갔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만이 정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 장학금을 받은 집단에서는 정부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2배로 높긴 했지만 3%에서 6%로 늘어났을 뿐이었다. 즉 굉장히 낮은 확률에서 굉장히 낮은 확률 정도로 옳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이 실험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사람들 대부분은 25세부터 26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무언가 더 나은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상당수가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의 표본 중에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 지난달에 무언가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답한 사람은 겨우 70%였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우리는 몇 명을 방문해 보았다. 우리는 상냥하고 말주변이 좋은 스티브를 그의 집에서 만났다. 그는 2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졸업 이후 아직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라디오 앵커가 되기를 꿈꾸는 스티브는 대학에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시험 점수가 너무 낮아서 계속 다시 시험을 치르는 중이었다. 생계는 어머니가 받는 연금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꿈을 접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언젠가는 접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기에 지금은 너무 젊다고 생각한다. 이 현상의 동전의 이면으로 실업률이 매우 높은 나라에서조차 기업들은 원하는 노동자를 구할 수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네, 중간에 부연 설명은요. 가령 15세부터 24세 실업률이 54%에 달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나라에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는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일하는 태도가 성실하며 기업이 제시한 수준의 임금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 노동자인데 이러한 노동자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경제에서 많이 창출되고 있는 종류의 일자리에 구직자들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에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자해왔다. 몇 년 전에 아비지트는 서비스 분야 구직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제공하는 기업 한 곳과 협업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기업은 자신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 성적이 저조한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아도 그랬다. 이 기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 538명 중 450명만 수료를 했고 그 중에서 179명만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이 회사의 알선 서비스를 통해서 또 그 중에서 99명만 제안받은 일자리를 수락했고 6개월 뒤에는 58명만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전체 인원의 구직 성사율이 10%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일을 시작했던 99명 중 또 다른 12명은 이직을 해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즉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수락하지 않은 사람들과 수락을 했지만 금방 일을 그만둔 사람들은 경쟁적인 시험이라고 불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그들을 부양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다. 여기서 경쟁적인 시험이라 불리는 것은요, 정부기관이나 국영은행 등의
준정부 기관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의미하고요.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다음에는 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정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했다라고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제안이 들어온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이유가 그 일을 하기 싫다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야 한다. 너무 오랜 시간 해야 한다. 너무 오랜 시간 서서 일해야 한다. 너무 이곳저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한다. 보수가 너무 적다. 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기대의 불일치다. 인도에서 우리가 만난 젊은이들은 초등학교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여전히 생소한 개념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들의 아버지는 평균적으로 8년의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는 4년 이하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누누이 들으며 자랐다. 여기에서 좋은 직업이란 사무직이나 교직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의 부모 세대에서나 잘 맞았던 이야기이지 역사적으로 불리한 계층 출신이어서 적극적 우대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는 잘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재정 압박으로 정부의 일자리의 개수는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가 멈추었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수는 역사적으로 불리한 계층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 늘었다. 다른 말로 목표 지점이 더 위로 이동했다. 인도보다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한 중동과 아프리카 나라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나라들에서는 예전에도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업군에 진입할 길이 거의 확실하게 열리곤 했다. 가령 학사 학위가 있으면 정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데도 아랍어 문학이나 정치학 같은 시장에서 수요가 거의 없는 분야를 전공한 학사 학위자가 수백만 명씩 쏟아져 나온다. 물론 오늘날 대졸자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은 세계적인 것이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나라들에서는 상황이 꽤 극단적이다. 현실과 기대의 불일치는 젊은이들이 실제 노동시장을 접해보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층 더 강화된다. 아비지트와 산드라 세퀘이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되었던 청년 일자리 찾아주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타운십, 즉 아파레이트식의 흑인 개토의 젊은 노동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제공했다. 교통비 보조를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훨씬 멀리까지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구직으로 이어지는 데는 별 효과가 없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거의 모두가 처음에는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 그들이 기대한 임금은 그들과 비슷한 조건의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임금보다 1.7배나 높았다. 그런데 실제 노동시장을 접해본 다음에는 임금에 대한 기대치가 현실에 가깝게 조정되었다. 기대의 불일치 때문에 노동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뭉쳐있으면 자원이 낭비된다. 이 젊은이들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일자리를 마냥 기다리고 있다. 인도 언론에는 공무원 시험 열풍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온다. 이를테면 국영철도 회사가 낮은 직급의 직원 9만 명을 뽑는데 2,500만 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개도국의 경우 이 문제는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한 이유는 대부분의 일자리보다 훨씬 매력적인 매우 소수의 일자리가 존재하며 그 소수의 일자리가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과 상관이 없다는 데서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 일자리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간부문 노동자들보다 평균적으로 임금이 2배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민간부문에서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 의료 혜택과 연금 등 너그러운 부가급부도 제공된다. 이러한 격차는 노동시장 전체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 일자리가 민간부문 일자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은데 매우 희소하다면 모든 이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일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기다림의 과정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포함된다면 사람들은 가족에게 얹혀 사는 등의 생계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노동 가능 연령대 시기에 상당 부분을 시험 준비를 하면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이가 정부 일자리를 그토록 좋은 일자리로 여기는 풍토가 누그러진다면 갖지 못할 것이 뻔한 일자리를 쫓느라 낭비되는 시간만큼의 노동력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경제에 득이 될 것이다. 물론 가난한 개독이 아닌 나라들에서도 정부 일자리는 직업 안정성 등의 장점 때문에 매력적인 일자리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취업 준비에 매진하며 기다리지도 않는다. 정부 일자리의 임금을 삭감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응시 횟수나 연령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이가 좁은 문의 취업 준비에 매진하며 보내는 시간의 낭비를 막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가 배분되는 방식에 운이 개입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얹혀 살 만한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는 현재 일자리 배분 방식보다 결과가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가나에서 우리가 만난 취업준비생 스티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동안 그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몇몇 다른 젊은이들은 가정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데서 결코 상상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우리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땅콩 재배농, 장례식 전문 DJ, 교육 중인 예비 목사,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축구선수 2명 등이 있었다. 개도국 노동시장의 문제는 정부 일자리가 과도하게 매력적이라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나에서 높은 임금, 부가 급부,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소수의 민간 부분 일자리도 고등학교를 마친 고학력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다. 개도국의 노동시장은 대개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에는 막대한 비공식 분야가 존재하는데 대체로 영세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이 영역에서는 어떠한 노동보호나 고용보호도 제공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에는 공식 분야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좋은 대우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누린다. 고용보호는 물론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변덕에 좌우되면 안 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이 질식될 수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모두가 맞았고 모두가 틀렸다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논의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로버트 솔로우는 옳았다.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그 나라의 성장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테크놀로지를 선도하는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 이것은 총 요소 생산성이 대체로 미스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무엇이 총 요소 생산성의 성장을 일으키는지 알지 못한다. 로버트 루카스와 폴 로모도 옳았다. 가난한 나라들이 높은 경제 수준에 자동적으로 수렴해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된 이유는 스필오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 실패 때문에 총 요소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 친화적인 제도가 시장 실패를 고칠 수 있는 한 에스모글루, 존슨, 로빈슨도 모두 옳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틀리기도 했다. 이 학자들 모두 경제의 성장과 과용한 자원량을 경제 전체를 한 단위로 하는 총계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력, 자본량, GDP 등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원 배분상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사례가 예외 없이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추상적인 모델을 넘어서 자원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만약 어느 나라가 자원 배분이 매우 왜곡된 상황에서 출발했다면 가령 공산주의 시절의 중국이나 정부가 극도로 경제를 통제하던 시절의 인도처럼 개혁을 통해 처음에 발생하게 될 이득은 주로 자원이 더 잘 사용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데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중국 같은 몇몇 나라가 한동안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가용한 자원과 인력이 너무나 잘못 사용되던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은 어느 나라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자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 솔로우의 세계나 로머의 세계와 다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낭비된 자원이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성장이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시점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자원이 투입되어야 성장이 가능하다. 중국의 성장 둔화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의 성장은 분명히 둔화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도 예견되었던 바일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가 지금 무엇을 하건 간에 이 경향이 지속되리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이제까지 중국은 따라잡을 여지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원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종류의 자원 배분상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말은 이제는 향상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중국 경제는 노하우, 투자, 그리고 무한한, 적어도 한동안은 무한해 보였던 글로벌 수요를 활용하기 위해 수출에 의존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이 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은 세계 전체적인 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수출을 증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그리고 세계 나머지도 빠른 성장의 시기가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은 닥쳐올 앞날에 대해 그보다는 약간 더 마음을 놓아도 될 듯하다. 1990년에 다시 읽겠습니다. 1979년에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은 저서 우리가 일본에게 배울 것 원제는요 Japan as number one에서 일본이 다른 모든 나라를 따라잡고 세계 경제의 슈퍼파워로서 넘버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서구 국가들이 일본 모델을 배워야 한다며 좋은 노사관계, 낮은 범죄율, 양질의 학교, 뛰어난 관료, 장기적인 전망 등을 영속적인 고성장을 일굴 새로운 조리법으로 꼽았다. 실제로 일본이 1963년부터 1973년 사이에 보였던 평균 성장률만큼 그 이후로도 계속 성장했다면 1985년에 미국의 1인당 GDP를 따라잡았을 것이고 총 GDP도 1998년이면 미국을 따라잡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저주라도 걸린 듯이 보겔의 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듬해인 1980년에 일본의 성장률은 무너졌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다. 솔로우의 모델에 의거하면 간단한 이유를 한 가지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출산율이 낮고 이민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빠르게 고령화되었다. 지금도 그렇다. 노동 가능 연령대 인구가 1990년대 말에 정점을 친 뒤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 성장이 지속되려면 총 요소 생산성이 매우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점점 줄어드는 노동력이 훨씬 더 생산적이 되게 할 기적의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는 뜻이다. 기적의 방법이라고 말한 이유는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믿을 만한 해법을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환희와 낙관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이들은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아마도 이러한 낙관이 198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경기가 불황인데도 계속해서 저축과 투자를 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저축과 투자가 남아돌다 보니 1980년대의 버블 경제 시대에 너무나 많은 좋은 돈이 너무나 적은 좋은 프로젝트를 맹렬히 쫓아다니게 되었고 그 결과 1990년대에 은행들이 막대한 부실 자산과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도 몇 가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가 부분적으로는 한자녀 정책 때문에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제까지 이 추세는 역전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 1인당 GDP도 결국에는 미국을 따라잡겠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므로 그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연 5% 정도로 둔화되고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문다면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연 1.5% 성장률 유지한다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이 미국을 따라잡는 데 적어도 35년이 걸리게 된다. 동시에 중국 지도자들은 조금 더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솔로우의 판결, 즉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고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성장이 둔화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중국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성장률 목표치는 여전히 너무 높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정부가 높은 성장률 목표치에 매달리면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 안 좋은 의사결정들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과거 일본에서 그랬듯이 말이다. 경제성장을 추동한 근본 요인이 그 전에 자원 배분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점이라면 정통 경제학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유형의 성장 촉진 전략을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원이 사용되는 방식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그 특정한 왜곡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국가 경제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산업 분야들을 잘 선정하고 주로 철강, 화학 등 다른 산업의 기본적인 원자재를 제공하는 중공업 업종들이었다. 정부 투자자 및 기타 다양한 개입을 통해 그쪽으로 자본을 집중시켰다. 이는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에서 이러한 정책이 작동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따라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매우 경계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투자의 역사를 보면 경제 성장이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실패 사례가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자원을 집중할 업종을 잘못 판단했거나 일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단을 왜곡한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만큼이나 명백하게 실패이며 승자를 고르는 것을 정부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시장 실패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므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오로지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적 제약들을 충분히 고려한 산업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자원의 배분이 잘못되어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개념의 또 한 가지 함의는 인도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현실 안주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형편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기 쉽다.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제조업 분야에서는 2002년 이후에 개별 공장 수준에서 기술 업그레이드가 급격하게 가속화되었고 산업 단위에서도 가장 좋은 기업들로 빠르게 자원의 재배분이 일어났다. 이것은 어떤 경제정책과도 뚜렷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인도 제조업의 신비로운 기적이라고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시작점이 너무 엉망이었던 데서 나온 온건한 향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향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미스테리가 아니다. 여기에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 가령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경영이 넘어가면서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사업적 성공에 대해 더 야망이 있으며 테크놀로지와 세계 시장에 더 민감한 세대가 경영을 맡게 된 것이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또한 조금씩이나마 이윤을 축적하게 되면서 공장의 규모를 키우고 설비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보다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엉망이었던 상태를 벗어나면 추가적인 향상의 여지는 자연히 사라진다. 중국에서 그랬듯이 인도에서도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에 미쳐 도달하기 전에 둔화가 일어날지 모른다. 중국의 1인당 GDP가 오늘날의 인도 수준이었을 때는 연평균 성장률이 12%였었는데 지금 인도의 성장률 목표치는 8%다. 이 숫자로 추산해보면 인도는 중국보다 낮은 1인당 GDP에서 성장률이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성장의 조류는 모든 배를 들어올리지만 모두를 동일한 정도로 들어올리진 않는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진국 함정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1인당 GDP 수준이 중간 정도인 나라들이 현 수준에서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960년에 중위소득국이던 101개국 중 2008년에 고소득국이 된 나라는 13개 뿐이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이집트, 멕시코, 페루 모두 고소득국으로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추산에는 단점이 있으므로 인도는 추산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경고와 경계의 의미로서만 받아들여야 한다. 인도의 성장은 자원 배분상의 문제의 동전의 이면, 즉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던 방대한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돼서 주로 기인한 것이며 인도가 가진 특유의 장점들과 관련이 매우 적은 것일 수도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성장의 신기루를 쫓아서입니다. 위의 말이 옳다면 인도는 그 기회들이 다 소진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가 성장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지 알지 못하듯이 왜 어떤 국가는 정체되고 어떤 국가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왜 한국은 계속 성장했는데 멕시코는 그렇지 못했는가? 또 정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다지 아는 게 없다. 매우 현실적인 한 가지 위험은 빠른 성장에 집착하느라 인도가 그리고 급격한 성장 둔화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도 미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다.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자칫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희생을 위해 부유층만 살찌우는 온갖 종류의 빈민층 정책과 친부유층 정책에 물꼬를 열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친부유층 정책의 예로 과도하게 빚을 진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을 구제하는 것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건과 대처 시절 미국과 영국에서 그랬듯이 말이다. 꼭대기 쪽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풀면 낙수 효과, 즉 트리클다운 이펙트가 일어날 것이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단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요구했던 미국과 영국의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가 교훈을 얻는다면 그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성장이 멈춘 경제에서 불평등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은 정치적인 백래시가 일어나 효과가 없을 것이 뻔하고 베네수엘라식의 재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기적의 해법을 약속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당선되는 결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면에서 성장을 다시 도모하기에 매우 안 좋은 소식이다. 흥미롭게도 오랫동안 성장 우선주의적 정통 경제학의 성체였던 IMF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나쁜 정책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제 IMF는 각 국가 담당 팀이 정책 지침을 만들 때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해당 국가가 IMF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정할 때 불평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핵심은 GDP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물론 GDP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GDP를 높이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을 올리고 정부 재정을 풍부하게 해서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잘 펼 수 있도록 해준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GDP 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특히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삶의 질은 물질적인 소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인간 대부분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실패작이라고 여겨지면 또 가족이 자신을 실패작으로 여긴다고 느껴지면 괴로워한다. 더 나은 삶이 어느 정도까지는 더 많은 소비를 의미하긴 하지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부모의 건강, 자녀의 교육,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원한다. GDP의 증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일 순 있지만 이는 많은 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늘 가장 좋은 수단인 것도 아니다. 사실 같은 중위소득국 사이에서도 삶의 질은 막대하게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스리랑카는 1인당 GDP가 과테말라 수준이지만 모성 사망률, 영아 사망률, 유아 사망률이 훨씬 낮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후생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난 몇십 년간 있었던 중요한 성공 사례들이 구체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나온 결과라는 점은 꽤 분명해 보인다. 매우 가난했던 그리고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그러한 성공 사례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은 경제 성장률이 그리 높지 않았던 저소득국에서도 크게 감소했는데 이것은 신생아 돌봄, 백신 접종, 말라리아 예방 같은 구체적인 부분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한 덕분이었다. 교육, 숙련, 기업가 정신, 건강 등 빈곤과 싸우는데 지렛대가 되는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핵심적인 문제들에 집중해야 하고 그 문제들을 다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돈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 교육이나 건강의 진정한 향상이 보장되진 않는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향상을 일굴 수 있을지를 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커다란 장점은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정책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봄으로써 우리는 잘 작동하지 않는 정책을 버리고 잠재력 있는 정책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말라리아 퇴치 노력과 관련한 최근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으면 예방이 가능한데도 많은 어린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이다. 1980년대 이래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했고 2004년에 180만 건으로 정점에 올랐다. 그런데 2005년에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왔고 200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전 세계 말라리아 사망자 수는 75%나 감소했다.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살충제를 바른 모기장이 널리 보급된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모기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탄탄한 실증 근거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2004년에 22건의 무작위 통제 실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000개의 모기장이 더 분배되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이 평균적으로 1년에 5.5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전작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해서도 설명했듯이 당시의 모기장을 보조금이 지급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느냐 공짜로 분배하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파스칼린 두파스와 제시카 코온이 수행한 무작위 통제 실험에서 공짜로 나눠주었을 때도 돈을 받고 판매했을 때 못지않게 모기장 사용도가 높았으며 실효 사용률에서는 공짜 분배 방식이 비용 분담 방식, 즉 보조금이 지급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성과가 더 좋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가 출간된 이후 이 실증 증거는 대대적으로 모기장을 무료 배분하는 것이 말라리아와 싸우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확신을 주요 의사결정자들에게 줄 수 있었고 2014년부터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총 5억 8,200만 개의 모기장이 배분되었다. 그중 5억 5천만 개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배분되었고 아프리카에서 배분된 것 중 75%가 대규모 배분 프로그램을 통해 공짜로 배분되었다. 여기서 배분이란 얘기는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공짜로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영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이란 말 쓴 것 같습니다. 네이처지는 모기장 분배로 2000년부터 2015년에 말라리아 발병을 4억 5천만 건이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증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효과가 있었다.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설득되었다. 한 예로 2011년에는 공개적으로 공짜 모기장 분배를 반대했던 윌리엄 이스털리도 트위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숙적 제프리 sak스가 더 옳았다고 인정했다. 증거에 기반해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었고 끔찍한 고통과 맞선 싸움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룰 수 있었다. 여기서 핵심은 수세대에 걸쳐 경제학자들이 매우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경제성장의 근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이다. 누구도 부유한 나라에서 성장이 다시 시작될지 그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좋은 소식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게 언제이든 간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모두 자국 경제 내에서 명백한 낭비 요인들을 없앨 수 있다. 이것으로 영속적인 고도성장에 불을 당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후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성장의 기관차가 다시 달리게 될지 언제 그렇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당장의 절박한 처지를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면 성장의 기차에 올라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화의 승자인 나라 중 많은 수가 공산주의 시기 동안 인적 자본에 많은 투자를 한 나라, 즉 중국, 베트남 등이거나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해 인적 자본에 많은 투자를 한 나라, 타이완, 한국 등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따라서 인도 같은 나라가 가용한 자원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교육과 건강을 향상시키고 법원과 은행이 더 잘 기능하도록 만들며 더 나은 인프라, 도로망과 더 살기 좋은 도시 등을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정책의 세계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후생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펴는 것이 부유한 나라의 성장률을 2%에서 2.3%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리법을 찾는 것보다 수백만 명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훨씬 크리라는 점이다. 한 발 더 나가서 이후의 장들에서는 우리는 그 조리법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네, 5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5장의 결론은 뭐냐면요. 결국은 저소득층,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GDP 수치로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 GDP라는 것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6장 뜨거운 지구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